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전과 경기 선행지수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다우지수가 다시 만선을 회복했습니다. 다우는 1.3% 올라 1081에 마감됐습니다. 한편 전날 상승했던 유럽 증시는 세계적인 통신 장비 회사인 스웨덴의 에릭손을 비롯한 일부 기업들의 실적 부진 소식에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1% 내외로 밀렸습니다. 국제유가는 오펙 회원국들이 유가가 너무 오를 경우 12월 회의에서 생산량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며 소폭 하락했습니다. 12월 인도분 WTI는 0.2% 내린 배럴당 81달러 19센트에 마쳤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이 재정 적자를 줄이지 못할 경우 현재 AAA 국가신용 등급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2011년에 1조 달러대를 유지할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에선 실적 랠리가 다시금 재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우가 1.3% 올라 1081에 마치면서 하루 만에 다시금 만선을 찾는 모습이었는데요.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기대를 모았던 미국의 9월 경기 선행지수가 6개월 연속 오르면서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동양증권증권 장형철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업들의 실적 호재가 역시나 다우 상승에 도움이 됐던 것 같네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실적 호재와 함께 경기 선행지수가 어제 또 지수 좀 좋게 움직였는데요. 장 초반에는 이제 고용 지표가 좀 이렇게 좀 악화되게 나오면서 좀 이렇게 장 초반 혼조세를 많이 나타냈었는데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 같이 함께 발표되면서 이제 지수가 좀 상승하는 패턴을 나타냈는데요. 좀 자세한 사항은 다우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큰 추세를 보면 일단은 뭐 상승 추세는 여전하게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 추세선을 그려보면은 일단 저점은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리고 네. 고점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전형적인 약간 그 랠리 상승 수준에 지금 있는 편이고요. 뭐 전전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그 금융주 실적 악화 때문에 그 웰스파고의 그 매도 의견 때문에 좀 이렇게 지수가 좀 많이 꺾였는데요. 근데 네. 그 꺾인 걸 그대로 지금 오늘 되돌려가지고 오히려 어제 꺾인 것보다 더 이상 크게 오르면서 일단 최근에 그 하락 추세에 빠질 수 있다, 아니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그 흐름을 완전히 좀 뒤바꿔놓는 그런 그 다우 차트의 흐름을 좀 나타냈습니다. 아직 믿을 수 있는 게 기업들의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차트에 그대로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 초반 고용 지표가 악화된 모습이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시나 믿을 건 실적밖에 없었는데요. 이날 개장 전에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모두 양호한 결과를 내놓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예, 정리를 맞습니다. 한번 해보죠. 예, 일단 금융주에 대한 전망이 좀 많이 엇갈렸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사 중에 하나가 일단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트래블러스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뭐 전년 동기 대비 한 4배 이상 실적이 좀 이렇게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한 9억 3,500만 달러 정도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도 좀 많이 급등을 했는데 한 7.71% 정도 네. 급등을 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발표됐던 게 그 대표적인 외식업체죠.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실적 발표가 전년 동기 대비 한 10% 정도 증가하면서 한 12억 6천만 달러 정도 일단 그 실적이 순이익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M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개선되면서 맥도날드가 한 2% 정도, 3M 같은 경우는 한 3.2% 정도 상승하면서 주가를 굉장히 크게 좀 견인했는데요. 또 다우케미칼도 좀 실적이 잡혀 있었는데요. 일단 화학업체 쪽에서는 최대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이 나타나면서 한 3.76% 정도 상승하면서 이제 지수를 강하게 좀 달려시켰습니다. 반면에 저기 뭐 이베이와 암젠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이제 회복될 거라고 일단 발표를 했는데요. 향후에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그 부담감이 나타나면서 한 4% 정도대로 하락하는 그 우려를 좀 나타내면서 좀 시장을 약간 좀 위축시키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요. 일단 그건 뭐 시장에 크게 좀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베이 때문에 조금 걱정스러웠지만 개장 전에 발표했던 3M 트래블러스 맥도날드의 3분기 실적이 모두 양호한 것이 역시나 증시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업들의 실적도 실적이었지만 가장 큰 호재거리는 역시나 지표에서 나왔는데요. 미국의 9월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6개월 연속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플러스로 나왔지만 그 폭 자체가 예상보다 훨씬 더 크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경기 선행지수가 굉장히 큰 흐름을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 경기 선행지수 자체가 한 6개월 정도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내년 초에도 이제 경기가 계속 이렇게 반등을 할 거라고 전망하는데요. 일단 경기 선행지수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 선행지수가 6개월 정도 앞당겨가지고 일단 향후 6개월 뒤에
경기를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 이제 경기가 계속 반등을 이어가고 회복을 이어갈 거라고 좀 많이 나타내는 게 아마 투심을 굉장히 크게 좀 이렇게 확대시켰던 그런 네.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또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가 좀 그 주간 실업 수당 증권수가 고용 지표가 좀 나타났는데요. 일단 3주 만에 약간 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장 초반 좀 흐름을 좀 좋지 않게 좀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뭐 고용 시장 자체가 경기 회복에 대한 가장 키를 좀 많이 잡고 있는데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네. 계속 등락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이런 지표는 좀 이렇게 계속 참고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도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8월 주택 가격 지수가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그 4개월 만에 일단 하락세로 좀 돌아섰습니다. 일단 뭐 그 제일 특징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낮은 모기지 금리와 그다음에 정부의 이제 세금 혜택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업률이 계속 이제 향후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과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주택 자합이 증가 때문에 아마 이게 그 주택 가격 지수가 좀 약간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하루 만에 다시금 만선을 회복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 밤에 열린 것이죠. 거기 그 뉴욕 증시에서 리처드 보베가 웰스파고에 대한 매도 의견 쪽으로 좀 투자 의견을 이제 하향 조정을 한 것이 역시나 다우를 만선 아래로 끌어내렸었는데 하루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리처드 보베가 그렇게 투자 의견을 좀 하향 조정한 것도 거기에 투심이 그만큼 휘둘렸다라는 것이 뉴욕 증시가 굉장히 체력이 약하다라는 것을 방증한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지금 하루 만에 이렇게 만선 굉장히 의미 있는 지수대인데 계속 넘었다가 또 하회를 했다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은 향후에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나름대로 좀 전망을 해보면요. 일단은 이게 만선이 좀 갖는 게 의미가 좀 많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죠. 일단 그 만선에 대한 그런 투자 심리 자체가 일단 조정에 대한 압력을 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 이게 예전에 뭐 리먼 사태 이후로 이제 그 실적이 많이 개선되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결연했는데요. 일단 만선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애널리스트의 그 매도 의견 리포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의 그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심이 좀 많이 흔들렸는데요. 근데 반면에 그 하루 만이죠. 하루 만에 또 다시 기업들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뭐 경기 선행지수도 향후에 이제 지금 현재 지나간 과거보다는 미래에 더 좋을 거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오히려 투자 심리가 급도로 또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네. 그리고 또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죠. 이게 웰스파고의 그 매도 의견이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과도하게 지금 이제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과도했던 반응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그 반등 매수자들이 좀 많이 좀 나타났던 것도 되돌림 현상도 좀 많이 나타났고요. 아마 이거 만선에서 뚜렷하게 뭐 지표라든지 아니면 실적 발표가 계속 이렇게 크게 계속 이렇게 호전되지 않은 이상 아마 만선에서 계속 이렇게 좁은 박스권. 좁은 박스권 계속 그 두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경기 회복세가 지금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때 고용 지표가 아마 향후에 좀 가장 많은 키를 좀 잡을 것 같은데 일단 고용 지표가 좀 많이 개선세를 나타내버리면 좀 만선을 좀 크게 뚫고 다시 한번 더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향후 6개월의 어떤 경기를 미리 보여준다라고 알려진 경기 선행지수는 좋았는데 앞으로 또 고용 지표가 얼마나 시장에 도움이 될는지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기업들의 실적이 호재가 됐던 건 사실인데 오늘 밤에도 윈도우 7을 출시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실적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전망치는 일단 그 시장이 좀 약간 부합한다고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윈도우 7에 그 발표되면서 일단 기업 그 이익의 전망이 향후에 더 좋을 거라고 일단 많이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이익 전망치는 이제 뭐 시장에서 지금 이제 알려진 것대로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 향후에 대한 기업 실적 때문에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그 투심이 좀 더 많이 회복될 것 같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아무래도 제일 큰 뭐 기술주 중에 하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그 실적 발표가 이익 전망치를 혹시나 하회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최근에 그 상승 랠리 흐름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8월 주택 가격도 공개가 됐었는데 말이죠. 역시나 오늘 밤에도 주택 관련 지표가 또 하나 공개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이제 9월 그 중고 주택 가격 판매 호수가 일단 공개될 건데요. 일단은 그 이전치에 비해서 그냥 전망치가 그냥 소폭 좀 증가할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신규 주택에 대한 가격은 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주택 시장 내에서 부동산 시장 내에서 일단 움직이는 판매 호수는 이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일단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뭐 증시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뭐 많이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9월 중고 주택 판매 호수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되지만 신규 주택 판매 호수는 다음 주에 발표가 됩니다. 역시나 주택 지표도 다음 주 일정들에 뭐 여기저기 지금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일정도 한번 챙겨볼까요? 예, 다음 주 일정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다음 주 일정 같은 경우 월요일은 뭐 특별하게 주요 일정은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그리고 8월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10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주간 원유 재고 보고서가 발표되고요. 그다음 내구재 주문 보고서와 그다음에 신규 주택 판매 호수가 발표되는데요. 일단 수요일은 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도 이제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그다음에 3, 4분기 개인 소비, 그다음에 3, 4분기 GDP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GDP 같은 경우에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이제 10월 미시건 대학 소비자 신뢰 지수와 10월 시카고 PMI가 잡히는데요. PMI 같은 경우에도 한번 다음 주말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아마 그 미국 증시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간밤에 실적 랠리가 재개된 듯한 모습을 보여줬던 뉴욕 증시 만선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는 또 대조적인 분위기였는데 유럽은 실적 때문에 오히려 하락 마감됐더라고요. 예, 유럽 같은 경우 일단 그 에릭손이 일단은 저기 실적이 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으면서 아마 좀 하락을 마감고 있는데 대표님 기술주들이 좀 이제 하락 마감을 좀 많이 하락을 좀 많이 선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에릭손의 실적 하락으로 한 6.9% 정도 급락을 했었고요. 비싼 업체인 알카텔루스텐트가 한 2.53%, 그다음에 그 반도체 제조업체로 인피니온이 한 3.4% 정도 급락하면서 이제 기술주가 이제 주요 유럽 증시를 좀 하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여기다 이제 스마트 카드 업체인 제말토도 한 10% 정도 급락하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흐름 보이는데요. 일단은 어제 그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국의 장 초반 고용 지표 악화 때문에 아마 그것도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중국이 아마 그 향후에 이제 GDP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향후에 이제 그 정부가 좀 압력 정책을 좀 강화할 것이라는 그 예감 때문에 아마 유럽 증시에도 좀 약간 타격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이 어제 그 실적 개선세가 유럽 시장에는 좀 이렇게 많이 작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네. 밤 흐름은 다시 또 한번 반등으로 예상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렇게 또 한번 또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중국 지표도 유럽 쪽에 영향을 충분히 줬겠군요. 자, 끝으로 국제 유가 움직임도 챙겨보겠습니다. 유가가 드디어 떨어지긴 했는데 그 폭이 크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배럴당 81달러 선을 유지를 하고 있네요.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오펙에서 이제 증산을 할 수 있다는 그 예측 때문에 아마 공급 우려 때문에 좀 유가가 좀 빠졌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습니다. 한 12센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네. 한 0.1% 하락하면서 아직도 81.19달러로 80달러대를 굳건히 지금 지키고 있는데요. 어제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이 그 중국 GDP가 좀 악화되면서 향후에 악화될 거라는 전망 때문에 아마 그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좀 나타나면서 미국 달러가 약간 네.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그 미국 증시에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의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이제 미국 달러화가 다시 또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아마 유가도 다시 또 그 많이 밀렸던 유가가 낙폭을 많이 좀 축소했는데요. 일단은 유가 같은 경우는 일단 80달러 선을 계속 지금 현재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그게 없는 이상은 유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강세를 좀 나타날 것이라고 좀 그렇게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동양중금증권 장형철 과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의 신경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산업은행이 금융계 개편에 태풍의 핵이 되고 있는데 외환은행 인수설도 나오고 있고 재보험에 또 진출한다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산은이 그 앞으로 민영화된 이후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공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은 금융지주 구도 개편에 정통한 정부 고위층에 따르면 산은은 그 외환은행
인수를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또 재보험사를 설립해서 현재 코리안리가 독주하고 있는 재보험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환은행 인수에서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지금 잠재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산업은행까지 가세할 경우 은행 간 합종 연행에는 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은은 현재 다른 시중은행들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합리적인 인수 가격 범위에서 인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 산은이 재보험사를 설립할 경우 코리안리의 과점 체제에도 균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재보험 시장은 그 코리안리가 업계 매출 전체의 79%를 차지하는 네. 독보적인 사실상.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산은이 기업금융에서 50년 넘게 노하우를 쌓아오고 있으면서 이 방대한 기업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만큼 산은이 이 시장에 뛰어들 경우 시장 구도가 당장 양강 체제로 바뀌지는 않더라도 이 코리안리의 점유율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산은은 지금 이 재보험 시장에서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산은 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재보험 진출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산은 금융지주 공식 출범일에 맞춰서 가셔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큰 그림에서는 민영화 이후에 나름대로 산은도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니까라고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외환은행 인수 그리고 재보험사 설립까지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우선은 그 민영화 이후에 산업은행의 지금 최대 문제점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수신 기반의 취약성입니다. 네. 때문에 이 외환은행 인수정 참여는 이 소매금융에서의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산은은 현재 전국에 40여 개의 영업 창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국민이나 우리 또 신한은행과 같은 대형 시중은행들과 비교하면은 상대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 대형 시중은행들은 지금 약 1,000개에서 1,200개의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이 전국에서 지금 개인 수신 업무를 이 막대한 지점망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산은이 외환은행을 인수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외환은행은 현재 360개 영업점을 토대로 어느 정도 이 국내에 개인 수신 기반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산은의 당초 영업점을 합해서 400개 정도의 지점망을 확보한다면 시중은행들과의 경쟁도 해볼 만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재보험의 경우는 그 기업금융 분야에서 산업은행이 워낙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신사업으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은은 사회 간접 자본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투자 업무를 비롯해서 기업금융에서는 단연 국내 최고의 경쟁력과 또 기업 고객 DB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 기존 고객을 재보험 시장으로 유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재보험 시장에 과연 진출을 실제로 하게 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데요. 최근 7, 8년 동안 국내에서 4차례나 신생 재보험사 설립 시도가 있었지만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과다한 초기 사업비 부담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산은도 실제 설립에 나설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좀 두고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외환은행이 지금 매물로 이미 예전부터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산은이 외환은행 인수에 참여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또 우리금융지주도 산은뿐만 아니라 민영화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금융지주하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은행권의 M&A가 훨씬 더 활발해지겠군요. 네, 지금 매물로 이미 나와 있거나 나올 수 있는 은행은 외환은행과 또 방금 말씀하신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업은행까지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으로서는 M&A 대전의 개막은 외환은행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앞으로 1년 이내에 외환은행을 팔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적이 있고 또 이제 특히 산은이 외환은행 인수에 나서게 되면서 매각 행보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론스타는 본래 국내 자본보다는 해외 자본을 협상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산은과 협상에 나설 경우 정부와의 관계 개선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은이 지금 인수전의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외환은행의 이어서 은행권의 판도를 바꾸게 될 또 하나의 축이 이제 우리금융지주인데요.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되는 유력한 시나리오는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합병입니다. 이 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을 서두르는 것과 동시에 지금 하나금융이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할 계획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하나지주가 우리금융 지분을 꾸준하게 시장에서 매입을 하면서 경영권 있는 지분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M&A를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상당히
상당히 가능성 높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 M&A 재료 때문이라도 은행주들의 메리트는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른 뉴스 한번 보죠. 이제 기업의 과도한 환테크를 제한을 해서 외환 수급이 출렁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제 외환 제도를 좀 정비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정부가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 달러와 수급을 조절하는 한편 외환 제도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그 결과를 다음 달 초쯤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또 기획재정부와 한은 금융감독원 등으로 꾸려진 이 외환시장 안정 태스크포스가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규제와 또 은행들의 외화부채 비율 상한 설정 등 외환시장 안정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외환시장의 극심한 쏠림 현상에 대해서 앞으로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그 수요 공급의 원칙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조절을 하겠다면서 앞으로 그 당국의 직접 개입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그 외환 당국은 최근에 그 급격한 환율 하락이 달러화 공급 과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공기업과 은행의 해외 채권 발행이나 외화 차입을 제한하는 한편 달러화 표시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발행도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또 당장 다음 달부터는 자산운용사가 해외 펀드 환해지를 위해서 선물환을 매도할 경우 금융투자협회를 통해서 월별로 이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의 이기적인 환테크로 외환시장이 출렁거리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강경 입장을 반영하듯이 어제 그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11원이나 급등한 1,19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또 원달러 환율 마감상에 큰 관심을 모았었지요. 일단 그 외환 수급에 관련된 외화 유동성도 유동성이지만 사실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은 제도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외환 제도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과도한 환해지를 막아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시스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시장 안정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손이 가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우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환해지 거래자의 매매 정보를 금융사끼리 공유하는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연말까지는 은행들의 외화부채 비율 상한선도 제시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외국 국내 지점에 대한 직접 규제를 가하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희박한데요. 국제사회에서 워낙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문제인 만큼 섣불리 이들에 대한 유동성 규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브라질처럼 금융거래세를 부과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부 반응은 아직은 좀 부정적인데요. 그 브라질의 경우 달러화 급락을 막기 위해서 달러화에 대해서 2% 세금을 물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급락하고 시장의 불안만 커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그 외환제도에 대한 규제가 대외 신인도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소식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남아를 순방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캄보디아에 도착을 해서 훈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캄보디아 측에서는 제주도보다 더 큰 조림지를 한국 측에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정상회담의 성과 그리고 간단하게나마 의미도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어제 열린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캄보디아 간 조림협력 양해각서가 체결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캄보디아가 제공하는 20만 헥타르, 즉 제주도의 1.1배에 달하는 넓은 땅에 대규모 조림 사업이 펼쳐지게 됩니다. 또 캄보디아에 체류하는 한국인의 상용비자 기간은 네. 한 달에서 지금 현행 한 달인데 이것이 1년으로 대폭 연장이 되고요. 예. 또 우리가 캄보디아에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유상 지원은 당초 2012년까지 1억 2천만 달러였는데 이것이 2억 달러로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캄보디아는 지난 97년에 우리나라와 재수교를 맺었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는 경협 관계가 거의 유명무실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번 정상회담은 이런 양국 간의 본격적인 경협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이 대통령이 특히 지난 2000년에 훈센 총리의 경제 고문을 했을 정도로 네.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분이 두텁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의 긴밀하고도 지속적인 협력 관계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에서 하루 만에 다시금 만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다우가 1.3% 올랐는데요. 트래블러스, 3M 그리고 맥도널드 등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호재는 미국의 9월 경기 선행지수가 6개월 연속 상승해서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오펙의 증산 가능성 때문에 소폭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배럴당 81달러 선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우리장 소식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를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게 되면 인사권을 사실상 독립적인 인사권 행사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낙하산 인사와 같은 관치 경영이 재발될 수 있고요. 또한 이른바 이제 경영평가위를 매년 3월에 받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이 좀 기계적인 잣대로 경영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감하고 혁신적인 경영을 단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물러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같은 족쇄를 좀 풀어달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정환 이사장이 돌연 사퇴를 하면서 한국거래소도 경영 공백이 좀 우려가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후보에 물망에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민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실적 불안감에 혼조로 마쳤습니다. 다우는 0.15% 밀린 9,870일, S&P 500 역시 0.3%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나스닥만 소폭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소폭 오른 것은 역시 인텔을 시작으로 한 여러 가지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텔은 장 마감 후 3분기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3분기 순이익 1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장 초반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은 존슨앤존슨 실적이었는데요. 순이익은 증가했지만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의 실망 매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밖에도 은행업종, 특별히 골드만삭스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나오면서 은행주도 일제 약세로 마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장 소식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를 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흘 연속 올랐던 뉴욕 증시가 차익 실현 매물에 시달리면서 결국 혼조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다우의 경우에는 3포인트 정도 더 추가로 상승해 9,509를 기록하면서 닷새째 올랐는데요. 은행주가 하락했지만 배럴당 74달러를 유지한 에너지주는 강세,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받은 기술주의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장 소식은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를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